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KF-21 전투기의 든든한 파트너였던 이 나라가 갑자기 등을 돌리더니 아직 하늘도 제대로 날지 못하는 터키의 칸 전투기 48대를 무려 100억 달러에 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 문제일까요? 아니면 기술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27년 전 그들이 당한 끔찍한 굴욕과 350년간 이어온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97년 7월 2일 태국 바트화 폭락으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기가 동남아시아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피해를 당한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32년간 철권 통치를 해온 수하르토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권좌에서 물러나고 GDP는 13%나 급락했습니다. 4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구제 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IMF가 강요한 것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16개 은행 강제 폐쇄, 대기업 해체, 공무원 대량 해고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350년간 네덜란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굴욕적인 기억이 순간 되살아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아, 우리는 또다시 외국의 지배를 받는구나. 이 절망적인 깨달음이 온 나라를 덮었고 그때부터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무의식에는 하나의 강박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외국에 의존하지 말자.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 하고 말이죠. 한편 지중해 건너편 터키에서도 비슷한 각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600년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대륙에 걸쳐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오스만 제국의 후예답게 터키에는 남다른 자부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차 대전 패배로 제국이 해체된 후 아타튀르크가 건설한 근대 터키는 철저히 서구 지향적이었습니다. 나토에 가입하고 유럽연합 가입을 꿈꾸며 서구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에르도안 정부 들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신오스만주의의 등장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서구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우리도 위대한 문명을 가진 나라 아닌가? 결정적 계기는 2018년 미국 목사 브런슨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이 터키를 압박하자 리라화가 하루에 40%나 폭락했고 결국 F-35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당했습니다. 이때 터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아무리 나토 회원국이라 해도 결국 그들에게는 2등 시민일 뿐이구나. 바로 그 순간부터 터키도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제 우리 것을 만들자. 서방에 굽신거리지 말고 우리 힘으로 해보자. 지금 인도네시아와 터키가 느끼는 이 간절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19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을 때 온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고작 1인당 소득 300달러인 나라가 무슨 철강이니 조선인이 하느냐.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세계 6위 철강 대국이 되었고 조선 1위 국가가 되었으며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터키의 선택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 문화권의 명예와 체면 개념입니다. 이슬람에서 아마나, 즉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종교적 죄악이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수치로 확산됩니다. KF-21 프로젝트에서 일어난 기술 유출 사건이 왜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터키 문화에서 나무스, 즉 명예는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F-35에서 제외당한 것을 굴욕으로 받아들인 터키가 칸 개발에 올인하는 것도 인도네시아와 48대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런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터키의 칸 전투기가 과연 제대로 된 전투기일까요? 몇 달 전 인터넷에 떠돌던 칸의 첫 비행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칸 언제 첫 비행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마음이 급해진 터키는 그걸 급하게 손보고 또 이미 가지고 있던 오래된 미군 비행기에서 엔진을 떼어내어 갖다 붙인 다음 그렇게 마치 딱풀과 양면 테이프로 만든 전투기처럼 너무도 엉성한 무언가를 하늘 위에 아주 잠시 띄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는 왜 이 불완전한 전투기를 선택했을까요? 답은 바로 이슬람 연대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터키 모두 이슬람 국가이며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축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터키 인도네시아 칸 계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이슬람 세계도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도네시아가 칸을 선택하면서 KF-21 프로젝트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분을 20%에서 7.5%로 줄이면서도 관계는 유지하고 심지어 파모일이나 커피 같은 현물 거래까지 제한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체면 외교입니다.
명분은 살리되 실리도 챙기자는 발상이죠. 결국 인도네시아와 터키의 선택은 소위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한 몸부림으로 해석됩니다. 1인당 소득 1만 달러 안팎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 이를 벗어나려면 반드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 핵심이 바로 첨단 기술입니다. 1970년대 우리에게 기술 자립이 절대 명제였듯 지금 인도네시아와 터키에게도 그것이 가장 큰 꿈입니다. 다만 1970년대와 지금의 차이는 기술의 복잡성입니다. 당시에는 역공학으로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소재 기술이 워낙 복잡해서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와 터키의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미 검증되고 실전 배치까지 완료된 세계 최고 수준의 KF-21을 버리고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도박을 선택한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미 1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핵심 기술까지 습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마치 대학 4학년까지 다니다가 갑자기 자퇴하고 다른 대학 1학년으로 들어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놓친 진짜 가치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려 했던 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가 선진국에서 배웠던 그 소중한 노하우와 기술 철학,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반세기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그 비결을 함께 나누려 했던 것인데 말이죠. 하지만 이번 일로 오히려 한국 방산의 진짜 실력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와 FA-50 경공격기 48대를 주문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F-21이 보여준 완벽한 성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첫 비행부터 모든 테스트를 다 한 번에 실패 없이 성공시킨 것은 항공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반면 터키의 칸은 아직도 제대로 된 프로토타입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100억 달러를 주고 사기로 한 전투기가 과연 언제 완성될지, 완성되더라도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누가 옳은 선택을 했었는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불확실한 미래에 100억 달러를 걸었지만 한국은 이미 완성된 기술로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이 얻은 교훈입니다. 돈을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파트너보다는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를 의지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가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1970년대 우리가 그랬듯 진짜 실력이 있는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터키가 몇 년 후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할 때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훨씬 앞서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이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을 테니까요.